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여기서는 역학과 특히 유한요수법을 타겟으로 해서 적분과 함수장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벡 적분과 리만 적분에 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적분은 시간, 길이, 면적, 부피 등의 피적분 함수를 곱해서 더해준 것입니다. 미분이 나누기라면 적분은 더하기입니다. 실제 그렇죠. 특히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할 때 미분은 나누어서 계산하고 적분은 더해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 적분 영역이 명시된 적분을 정적분, 즉 definite integral 이라고 하고, 적분 영역이 없으면 부정적분, 즉 indefinite integral 이라고 합니다. 정적분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수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가 적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리만 적분이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x가 a에서 b 사이의 x축과 함수가 이루는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분 영역을 짧게 나누어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면적을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도 두 가지 있겠죠. 소위 말하는 상극한 적분과 하극한 적분이 그것인데 별도로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x방향의 정분수를 무한히 증가시켰을 때 이 두 적분, 즉 그 상극한 적분과 하극한 적분이 같아지면은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리만 인테그러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알코올 1kg하고 물 1kg을 섞어서 흔들면 분명히 2kg이 되는데 리만 적분 방식으로는 수학적으로 그것이 2kg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 분자 옆에 알코올 분자가 있고 그 옆에 물 분자가 있고 해서 이 그림과 같은 적분의 정의를 접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르벡 적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르벡 적분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리만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르벡 적분을 사용하죠. 르벡 적분에서는 y축을 나눕니다. x축을 나누는 게 아니고 y축을 나눕니다. y축의 그 토막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들이 있겠죠. 그 함수들을 x축에 정사형을 시키면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 그림자의 합을 그 함수값의 그 영역에 상하는 measure라고 합니다. measure라고 합니다. 이때 y축에서 분할된 토막의 최대치를 그 measure에 곱하여
더해준 값과 또 토막의 최소치를 매조에 곱하여 더해준 값이 토막의 수를 정분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두 값이 수렴한다면, 즉 동일한 값이 된다면 우리가 르벡 적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르벡 인테그러블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수렴된 값이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 즉 르벡 적분값이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물과 알코올 문제는 결과적으로 특정 밀도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부피, 즉 그 함수값과 관련된 매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적분에 관해서 공부해 봅시다. 만약 함수가 유계이면, 즉 무한대가 아니면 적분 영역에서 그 적분은 영역을 나누어서 실시해도 됩니다. 우리가 밭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좀 비싼 밭이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 밭의 면적을 꼭 동시에 구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 이 산에 조금, 저 산에 조금, 네? 그러면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동시에는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설사 밭이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밭이 잘라져 있다면, 그죠? 각각 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때 그 밭의 경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이 호주머니 돈, 저 호주머니 돈, 그냥 하면 되죠.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잣집 상속할 때요. 그래서 좀 컨플릭트가 생기죠. 싸움이 벌어지고요. 오히려 적절히 있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죠. 우리나라 그런 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한요수법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요수법에서는 좀 질이 안 좋은, 소위 저질 함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경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저질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piecewise linear다 그러면 이제 구간 선형 함수가 되겠죠. 그걸 한번 미분하면은 그 끊기는 부분에서 그 미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제곱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분 불가능한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경계에서 이제 적분값을 따지는 것이 유한요수법에서는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조금 갈수록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정적분에서 비적분 함수, 영어로 우리가 인테그랜드다 그럽니다. 인테그랜드. 이 비적분 함수와 적분 인자에 사용된 변수들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적분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죠. 여기 있는 변수를 우리가 덤 변수라고 합니다. 더미 변수. 다른 변수로 동시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부분 적분 공식 있죠. integration by parts라고 그러죠. integration by parts.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면 안 됩니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이 공식을 언제든지 유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죠. 그걸 암기를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어려워지고요, 수학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 논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걸 뺏었을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머리 사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즐거움이죠. 이쪽 저쪽에 있잖아요. 그 개념들 흩어나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다가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식을 또 만들어내고 그게 즐거움이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당연히 그 피적분 함수가 어떤 특정 함수의 그 미분일 경우 적분은 이렇게 간단히 경계해서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미분에서는 체인 룰, 영어로 체인 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사슬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슬 법칙이 항상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식이 유도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암기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피적분 함수가 이와 같이 어떤 함수의 도함수꼴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적분값은 경계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그 차를 계산함으로써 쉽게 얻어질 수가 있다. 선적분이 선의 양단에서 함수값을 계산하여 그 차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어떨 때? 그 피적분 함수가 어떤 특별한 꼴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1차원인 경우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하죠. 그런데 2차원, 3차원으로 가면요. 이거 이제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때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둡니다. 자, 이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 우리는 이 적분을 표준 적분이다. 스탠더드 폼이다. 라고 합니다. 어떠한 선적분도 이러한 매핑 펑션을 사용하면 표준 적분으로 쉽게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매핑 펑션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 이 두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토탈 디퍼런셜 dx는 j d 그 사이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j를 자코비안이라고 부릅니다. 기하학적 의미는 이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분 영역의 절반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원래 적분과 표준 적분 간의 적분 영역의 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분에 이것 1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적분을 표준형으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이 매핑 펑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x는 코사인 플러스 3이 되죠. dx는 d 코사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준행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path integral, 경로 적분, 그림에서 path C를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적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경로상에서 미소 길이의 변화는 dx, dy, dz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각 좌표의 정분에 상응하는 피적분 함수를 곱하여 더한 것을 path 적분, path integral, 즉 경로 적분으로 정의합니다. 물론 피적분 함수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고 미소 길이의 변화를 좌표 벡터의 정분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간결하게 정의가 됩니다. 경로상의 점은 매개변수 t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미분함으로써 좌표 벡터의 정문은
좌표의 매개 변수에 대한 도함수와 매개 변수의 정분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벡터 함수 f가 이와 같이 포텐셜로 불리는 파이의 9배로 정의된다면 이 경로적분은 이 곡선의 양단에서 포텐셜을 계산하여 그 차로부터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 F의 컬 알죠? 컬은 0벡터가 됩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 컬의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에다가 컬을 하게 되면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포텐셜이 존재하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 F가 힘이고 dr이 변이 정분이라면 결국은 이 경로적분은 에너지라는 물리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이 차원의 에너지입니다. 이 포텐셜은 어떨 때는 써먹힐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에너지의 의미를 갖고 어떨 때는 또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다를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써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힘이 이제 바뀌면은 그 포텐셜은 정의되지만 그것이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와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힘이 바뀌죠. 여러분들이 스프링에 힘을 가해봐요. 그럼 힘이 뭡니까? 그 스프링의 변이다시 계속 바뀌잖아요. 모든 구조물이 스프링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취급이 될 수가 있죠. 하여튼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은 써먹힐 수 있는 그런 실제 에너지와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텐셜은 그러한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여기서는 면적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적분은 선적분의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역학이나 수학 문제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에서 체득을 하고 거기서 획도한 개념을 확장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적적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배우는 적분은 유한요소 해석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적분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실시를 합니다. 이때 바꾼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 매핑이 필요한 거죠. 곡선을 따라서 행하는 그 경로적분 때문에 조금 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만 그 선분을 대상으로 하는 적분을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하자면 양단이 x equal xi와 x equal xj에 의해서 정의되는 선분 요소는 이러한 함수, 제가 이 함수를 좀 주목해 줄 것을 말씀드렸죠. 이 두 함수의 그 선형 조합에 의해서 표준 구간, 즉 스탠다드 폼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차원으로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원에서는 두 개의 독립변수, 즉 x와 y가 있고 각 독립변수를 매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매핑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매핑 함수를 이렇게 크사이와 이타의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자코비안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우리가 1차원에서 자코비안은 본래 그러니까 reference coordinate system 기준 좌표계에서 의 선분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두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에서 자코비안은 표준 적분에서는 항상 그 적분 영역의 길이가 2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나눈 거죠. 절반이라는 거죠. 자, 면적 적분에서도 자코비안은 마찬가지의 기하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차이는 1차원에서의 길이와 2차원에서의 면적 그리고 또 2차원에서는 그 이 자코비안이 상수값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한 점 주위의 그 동일한 면적이라도 다른 점에서의 그 면적과 그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표준 공간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그 면적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정도 차이는 원래의 영역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각형의 경우에는 얼마나 직사각형에서 벗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각형의 일그러짐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각형, 영어로는 우리가 quadrilateral이다 그러죠. quadrilateral. 이 사각형을 자연좌표계 면적이 4인 이와 같은 정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계를 우리가 자연좌표계, 즉 Natur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하고 흔히 크사이 이타 좌표계라고도 합니다만 하여튼 자연좌표계로 이 사각형을 매핑을 하고 관련 적분을 표준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은 이렇게 됩니다. 풀었으면 이렇죠.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이 매핑은 본래 reference coordinate system, 즉 표준 좌표계에서의 이와 같은 사각형을 자연좌표계에서 이와 같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매핑 함수를.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좀 더 이해는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점의 자연좌표, 즉 Natural Coordinate는 1, -1이죠. 그 사이에 1을 넣고 이타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다른 것들은 다 0인데 오직 이것만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상응하는 xy 좌표는 x1, y1이 되고 유일합니다. 다른 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른 이 모서리 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의 점에 대해서 하나의 점이 연결되는 이러한 매핑을 두고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영어로는 one-to-one corresponding 하다 라고 합니다. 이 1대1 대응은 사각형 모서리에서의 내각이 모두 180도보다 크지 않으면 항상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 항상 가능합니다. 하나의 점이 하나의 점으로 매핑이 되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그 자연 좌표계에서 하나의 점은 표준
좌표계 레퍼런스 코디네이트에서의 그 하나의 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바이리니어 하다고 합니다. 바이리니어. 리니어 하질 않죠. 왜냐하면 이 크사이 관점에서 보면 리니어하고 이타 관점에서 보면 리니어한데 되게 곱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리니어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제가 들어본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중선형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이 함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한요소 보러 가게 되면은 이것을 보관함수, 즉 그 interpolation function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유한요소를 어떻게 적분하느냐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유한요소법을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부피 적분, 특히 적분 영역이 헥사헤드럴이라고 부르는 육면체인 부피 적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적분은 면적 적분의 확장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한요소법에서 이러한 적분 구간을 우리가 육면체 요소다, 헥사헤드럴 엘리먼트다 라고 합니다. 이 육면체 요소를 자연좌표계에서 이와 같이 최적이 8인 정육면체 요소로 매핑을 시킵니다. 이때 매핑 함수는 이와 같습니다. 면적 적분과 마찬가지로 매핑 함수는 자연좌표계에서 하나의 모서리쯤에서 그 함수 값이 1이고 다른 7개의 모서리쯤에서 그 함수 값이 0인 바이리니어한 바로 이 함수의 선행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함수는 하나의 모서리에서만 값이 1이 되고 다른 모서리에서는 다 0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비아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매핑 함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자코비안이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면은 우리가 영역을 변환시켜서 적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매핑 함수를 사용하면 적분 영역이 이와 같은 정육면체로 변환이 되고 부피 적분은 이와 같은 표준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유한요소법에서 육면체 요소를 사용할 경우 보관함수가 될 이 함수, 즉 이 함수, 이것을 우리가 보관함수 부르는데 유한요소법의 핵심이죠. 이 함수에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린스 티럼과 가우스 티럼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적분에서 이런 것을 언급을 했었죠.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선적분보다 낮은 것은 경계에서 함수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의 미분형일 때 정적분은 적분 경계에서 그 원래 함수의 그 함수값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린의 이론에 의하면 피적분 함수가 이럴 때 이 정적분은 폐경로 정적분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갱로 적분인데 그 회로가 닫혔다는 거죠. 우리가 갱로 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공식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가령 이제 복잡한 도형, 예를 들면은 도형이 수많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단면적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그린 이론에 근거한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면은 별거 아닙니다. 알면 간단한데 이것을 모르면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 축대칭 형상의 최적을 구할 때도 이와 같은 그 그린 티오럼의 그 응용 공식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이론은 우리가 발산 이론이다라고 부릅니다만, 역학, 특히 그 고등 역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적분 공식이 되겠습니다. 역학에서는 이와 같은 벡터의 다이버전스, 즉 구배의 정의에 사용되는 델 오퍼레이터와, 델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벡터죠. 이 벡터와 벡터 F의 내적입니다. F의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죠. F의 다이버전스. 이것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역학에서. 예. 역학의 3대 보존 법칙, 그 질량 보존, 모멘텀 보존, 에너지 보존. 이 세 법칙이 이 벡터의 그 다이버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분하면은 표면 적분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미분 방식을 푸는 관점에서 보면 최적보다 경계로 끌고 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역학 문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2차 미분 방식은 경계상의 모든 점에서 반드시 함수값과 그 구배 중에서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치 문제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이러한 행태, 즉 경계상의 그 적분 행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기다가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 가우스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N은 표면상에서 정의되고, 물체의 표면상에서 정의되고, 크기가 1이고 방향은 표면에 그 수직하면서 외향이어야 합니다. 즉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를 외향 법선 단위 벡터다 라고 하죠. Outwardly directed unit normal 벡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두 그 적분 공식은 여러분들이 활용의 측면에서 반드시 숙지를 해 두기를 바랍니다.